이어서 41쪽이죠. 탐구활동 4번이에요. 이제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인데 사실 여기에는 물과 온도와 빛도 있어요. 여러분 알죠? 빛도 필요한데 우리 빛에 대한 실험은 광합성에 대한 얘기는 6학년 1학기 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빛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실험을 할 수는 있지만 뭐 빛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 이게 되시죠? 교육과정상에서 벗어나요. 그거는. 볼게요. 일단 이 실험은 예상 관찰 모형, 설명 모형, POE 모형을 쓰죠. 그 다음 물 이외의 통제 변이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허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한다. 즉 탐색 실험을 합니다. 탐색 실험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결과적으로 실험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뭐 식물이 자라는데 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계획하고 결과를 써보자.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물을 다르게 해보고 화분의 크기 이런 것들은 뭐 갖게 해줘야 된다. 변이 동작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며칠 동안 강낭콩에서 물을 주고 어떤 건 물을 주지 않아요. 즉 왼쪽에 있는 건 실험군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대주군이고 그랬을 때 물을 준 거는 잘 자라고요. 강낭콩이 물을 잘 주지 않은 건 강낭콩이 시들고 잘 자라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실험을 해봐요. 그리고 더 생각해 볼까요? 해서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온도에 대한 실험은 되게 어렵다고 얘기했죠. 그죠?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온도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실험을 설계해보는 것까지만 해봐요. 항상. 아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싹을 발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물에 대해서는 실험을 해보지만 온도 실험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험 설계까지만 해요. 교육과정에서 물과 온도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실제 실험하는 건 물이에요. 그리고 온도는 설계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식물이 자라는 거는 빛도 필요하지만 빛은 교육과정상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6학년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 체크하고요. 42쪽.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려면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 물 동그라미. 관련 배경 지식 볼게요. 1번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 첫 번째 밑줄 칠게요. 물은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와 함께 흡수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데 사용하며 양분이나 무기질을 이동하는 운반 기능으로 쓰이죠. 그 다음 이 외에도 물은 식물체 형태 유지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체가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 것 자체도 물 때문인 거야. 물이 모자라면 시들시들해지죠. 그 다음 식물에게 있어 물은 형태 유지 동그라미, 형태 유지와 양분 생산 및 이동 동그라미, 양분 생산 및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성분이다. 여기까지 체크할게요. 2번 식물이 자라는데 빛이 필요한 빛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영향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실험은 뭘 하냐면 빛을 받은 경우는 이렇게 뭐해죠?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 이렇게 화분을 내놓으면 되는데 빛을 가리려고 지금 이렇게 뭐 했어요? 종이 상자를 씌우는데요. 이 종이 상자를 씌울 때 검은색보다는 하얀색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함이지만 검은색보다 하얀색이 온도 영향을 덜 받죠. 그러니까 빛을 덜 받으니까 그래서 하얀색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는 이유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온도 변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예요. 이해되시죠? 구멍을 뚫어놓는 이유도 공기 순환이 잘 돼서 온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 체크만 해둘게요. 그러니까 즉 하얀색으로 한 것도 온도, 그 다음에 창문을 뚫어놓는 이유도 온도 때문이에요. 뭐 변이 통제 위해서. 그 정도 체크하고 사실 빛도 필요한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실험을 애들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사가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고 이렇게 지도서 밖에 나오는 거야. 관련 배경지식이 나온 거고 실제로 이런 빛에 대한 얘기는 언제 한다? 6학년 1학기 때 한다. 그 다음에 물과 빛 이외에 식물 생장에 필요한 요소 세 번째 줄에 있는 뭐 흙이나 배양액을 통해서 이런 두 번째 줄에 있는 필요한 양분들이 10가지가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특히 질소 좀 중요합니다. 질소, 칼슘, 포타슘, 황, 인, 마그네슘, 철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식물들이 막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시드는 것도 종류가 있어. 막 예를 들면 뭐 누렇게 변한다거나 아니면 애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부족할 때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질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질소 어디 있죠? 공기 중에 있어. 근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실제로 식물들은 필요해. 근데 공기 중에서 얻진 않아요. 그 방법이 뒤에 나오는 제가 보충 자료에 질소 순환이라고 해놨어요. 설명을 또 할 겁니다. 그 부분 체크하고 질소도 애들이 어떻게 한다? 뭐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 식물 흙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그거를 고정해요. 고정해서 그런 양분을 통해서 질산 암모늄이라는 이온 형태로 식물들이 흡수를 해. 그러니까 질소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기 중에서 흡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흙 속에서 이렇게 흡수를 한다. 근데 질소도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필요한 양분이고 여러분 실제로 원예 하는 데 가서 배양액 사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 질소 영양분이 들어 있다는 거 체크해 두고요. 그 다음 탐구활동 5번입니다.
잎과 줄기가 자란 정도라고 해서 자란 정도 동그라미 치고 여기서는 잎과 줄기 생장 체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생장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체크하는 거는 뭐라고? 잎이 자라는 것과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그냥 줄기가 자라는 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잎이 이렇게 커졌네, 줄기가 이렇게 자랐네, 이거 체크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실험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생장에는 두 가지가 있죠. 길이 생장이 있고 부피 생장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실험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마다 뭐 한다? 강낭콩이 계속 자라는 걸 관찰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43쪽을 보면 이렇게 잎의 길이를 측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기 측정도 합니다. 하는 방법은 좀 알아야겠죠. 잎의 길이는 저 잎자루 끝에서 잎의 끝부분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재고요. 그 다음에 줄기는 이렇게 밑에 새순이 난 바로 아래까지 줄기 길이를 뭘로? 줄자를 이용해서 날짜별로 잽니다. 재는 방법은 알아두시고 그걸 통해서 애들이 오른쪽에 가면 44쪽에 이렇게 표로 작성도 하고요. 잎의 길이, 그 다음에 그림이나 그래프로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4학년 때 우리가 수학했잖아. 막대 그래프 배우거든요. 막대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다 배우고 하는 거야. 이런 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배운다고 가정하고 다른 과목에서 뭐 배우지 이런 것도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학 교수님이라고 하셔서 과학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꺾은 성분 그래프를 언제 배우더라? 얘들이 수학에서 막대 그래프 언제 배우더라? 이런 거를 항상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죠. 수학 배우면서 애들이 비와 비율을 배우지 않았는데 뭘 배워가지고 과학에서 뭘 한다. 사회에서 있었구나. 축척을 배우는 거야. 그치? 애들이 비와 비율을 6학년 때 배우는데 축척 계산하는 방법을 4학년 사회에서 가르치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은 많이 고려를 합니다. 안 배운 거를 막 할 수는 없잖아. 그때 사회할 때 얘기 드렸던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4학년 때 지금 막대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도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탐구 결과 정리 볼게요. 밑줄 강낭콩을 자라면서 당연히 잎의 개수가 많아지고요. 잎의 크기가 커지고 줄기가 굵어지며 길이가 길어집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인데 거기 밑에 보면 식물의 생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쌍떡잎 식물의 생장은 일단 외떡잎 식물은요. 대부분 외떡잎 식물은 옥수수 같은 건 풀이 많고요. 부피 생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풀이면 100% 확실한 건 이거야. 초본과 목본으로 나눠. 설명할 거예요. 적지 마세요. 초본이 뭐야? 풀이에요. 그 다음에 목본은 뭐야? 나무야. 나무는 어때? 점점 커지죠? 나무는 부피 생장을 해요. 부피 생장이란 말은 뭐야? 이게 커진다는 거야. 초본, 풀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지금 강낭콩처럼 한 해 살이 풀도 있고 여러 해 살이 풀도 있죠. 근데 어쨌든 풀이면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 대나무가 나무가 아니거든요. 대나무는 목본이 아니라 초본이에요. 대나무는 풀인데 대나무 자라지 않아요? 아니에요. 왜? 죽순 그 자체가 커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 풀이 그냥 이대로 커져서 대나무 옆에 커지는 거 봤어요? 아니야. 이 죽순 크기 그대로 쭉 올라가요. 얘는 그래서 여러 해 살이 풀이지만 뭐야? 초본은 부피 생장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풀은 부피 생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쌍떡잎 식물만 부피 생장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44쪽 왼쪽 보면 44쪽의 아래에 보면 거기 부피 생장이라고 한 부분에서 거기 가운데 있는 부름켜라고 있는 맵지 거기 체크할게요. 부름켜. 그거를 뭐라고도 하냐면 형성층이라고도 해요. 형성층. 이게 외떡잎 식물에는 없고요. 쌍떡잎 식물에만 존재해요. 이게 되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초본과 목본 중에 초본은 절대 부피 생장할 수가 없어. 근데 선생님 강낭콩은 쌍떡잎 식물이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신 부름켜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강낭콩은 뭐죠? 풀이야. 그래서 쌍떡잎 식물 중에서도 풀은 이런 형성층, 부름켜가 제한돼 있어요. 기능이 안 돼. 왜? 얘는 한 해 살다가 죽거든. 그러니까 굳이 얘를 부피 생장까지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존재는 합니다. 형성층이나 부름켜가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세포 분열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몸이 커지려면 세포 분열을 해서 커져야 돼요. 근데 딱 두 군데가 있어요. 길이 생장은 어디냐면 길이 생장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45쪽. 길이는 딱 두 군데 있을 거예요. 식물이 자랄 때 뿌리 끝, 그치? 뿌리 끝 자라야겠죠, 그쵸? 이 부분과 줄기 끝 올라가야 되잖아. 이 두 부분은 길이 생장을 합니다. 길이 생장하고 얘를 이 점들을 뭐라고 하냐면 생장점이라고 해요. 거기 써 있어요. 길이 생장 써 있어요. 밑줄 칠게요. 식물의 뿌리와 줄기 끝에 있는 생장점 동그라미. 생장점이 뭐 한다?
세포가 분열해야만 길게 자랄 수 있어요. 이게 자란다는 거는 뭐라고?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부피생장 별표 찍게요. 부피생장 별표. 그 중에 쌍떡잎 식물 밑줄 찍게요. 뿌리와 줄기에 세포 분열 동그라미. 세포 분열을 하는 뭐가 있대요? 부름켜 또는 형성층이라는 애가 있어서 뭐가 커진대? 굵기가 굵어진대.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부피생장이라고 한다고. 근데 쌍떡잎 식물 중에서도 만약에 걔가 예를 들면 강낭콩처럼 풀이다. 얘는 뭐야? 부피생장을 하지 않아요. 이해돼요? 형성층이나 부름켜가 있지만 얘는 풀이기 때문에 안 해.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해 살이일 경우에 더더욱 안 해요. 한 해 살이 풀이면 한 해 살고 열매 맺고 죽을 거 아니야. 얘는 더더욱 하지 않겠죠? 이해되시죠? 그냥 기본적으로 부피생장을 한다 안 한다 기준으로 뭐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은 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형성층의 유무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떡잎 식물은 커지지 않아. 뭐가 없으니까? 형성층이 없으니까 부피생장을 하지 않아. 그리고 외떡잎 식물은 대부분 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쌍떡잎 식물은 부피생장을 할 수 있는 형성층이 존재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초본, 풀 같은 경우는 굳이 이 형성층이 있어도 커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풀이기 때문에 얘는 형성층이 있으나 뭐한다? 부피생장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체크할게요. 그리고 외떡잎 식물은 자라긴 자라요.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선생님, 옥수수 보니까 옥수수는 외떡잎 식물이고 풀이라고 하지만 점점 커지면 점점 보면 애들이 자라던데요? 그렇잖아요. 옥수수가 얼마나 했다가 자라잖아. 이 줄기도 커지는 거 같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커지는 거냐면 부피가 커지긴 커져요. 그런데 세포 분열을 한 건 아니야. 각각의 세포가 커진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형성층이 있다라는 말은 부피를 커질 수 있는 세포를 분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초본인 경우는, 풀인 경우는 그걸 할 필요가 없어서 쌍떡잎 식물인 경우에 안 한다는 거고 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거고 외떡잎 식물은 이 형성층이 없어서 부피 생장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뭐 할 수 있어? 각각의 세포가 커질 수는 있어. 그러니까 분열을 안 해도 커질 수 있잖아. 그래서 옥수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부피 생장을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세포 분열을 한다라는 의미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부피가 커진 애가 부피 생장이 아니라 식물은 부피 생장을 한다라는 말은 부피를 커질 수 있는 형성층에서 세포 분열을 한다라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옥수수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그냥 커져요. 왜? 각각의 세포가 그냥 커졌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식물의 줄기의 자람이라고 되어 있죠. 굴성과 감성 이해하면 됩니다. 굴성과 감성. 굴성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밑줄 특정한 방향으로 식물이 휘어지는 운동을 뭐라고 한다? 굴성이라고 해요. 양성은 그것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음성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하는데 굴성 중에 양성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바라기가 해를 비추면 거기로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런 걸 보통 굴성 중에서 양성이라고 하고 만약에 어떤 식물이 해 방향 반대로 돌아간다면 그거는 굴성 중에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감성은 그냥 자극의 방향에는 관계없이 그냥 자극의 세기에 의해 나타나는 걸 감성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체크할게요. 굴성과 감성 그 단어는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보충 자료를 제가 넣어놨죠.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비교라고 했어요. 그냥 그림을 보면 돼요. 체크해볼 보면 쌍떡잎 식물 중에 뭐가 있대요? 풀도 있고 나무도 많다고 했죠. 그래서 풀은 뭐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형성층이 있지만 부피 생장을 하지 않아요. 그중에 나무는 부피 생장을 합니다. 나무가 커지는 거야. 왜 나무가 부피 생장한다고 이해하면 되냐면 나무가 딱딱한 부분이 뭐냐면 부피 생장을 했죠. 하고 나서 안에는 새로운 애들이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세포 분열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단단해지고 필요가 없는 애들인 거야. 바깥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점점 나무가 굵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한 거야. 이해돼요? 나무가 왜 굵어지냐고? 이 안에서는 형성층이 있어서 계속 줄기가 자라. 근데 바깥에 있는 애들은 이미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벗겨져야 될 각질인 거야. 한마디로. 그런 애들이 그냥 모여서 딱딱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나무가 줄기가 되는 거죠. 실제 안에서 세포 분열하는 건 안에 잘라보면 조금밖에 안 돼. 근데 점점 자라서 뭐가 생겨? 그게 한 해 생겨서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무는 그래서 두꺼워진다고 생각하면 돼. 뭐 했기 때문에? 형성층이 있어서 부피 생장을 했기 때문에 나무가. 어쨌든 쌍떡잎 식물은 풀도 있고 나무도 많고요. 외떡잎 식물은 대부분 풀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잎맥 구분 나중에 합니다. 6학년 때 해요. 쌍떡잎 식물은 그물맥이라고 해요. 그물맥이 뭐냐면 이렇게 잎을 봤을 때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그물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덩이 식물의 나란히 맥은 그냥 이렇게 잎이 이렇게 된 걸 나란히 맥이라고 해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뿌리도 구분합니다. 쌍따옴니 식물은 고든 뿌리, 원 뿌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쌍따옴니 식물 뭐라고? 고든 뿌리 하나가 이렇게 쭉 있어. 쭉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가지친 뿌리들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한다? 쌍덩이 식물의 고든 뿌리, 원 뿌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외덩이 식물은 그냥 수연 뿌리야. 그래서 수연 뿌리라고 써있죠. 그 부분 체크도 나중에 합니다. 6학년 때. 수연 뿌리고 그 다음에 뭐 관다발 모양도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그런 것들도 있다. 쌍덩이 식물과 외덩이 식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갈게요. 46쪽. 그래서 꽃과 열매 변화 관찰하기. 꽃과 열매 동그라미 치고 뭐예요? 생식기관이죠. 생식기관. 그래서 강낭콩 꽃과 열매를 관찰합니다. 사실 얘네 한 해살이 풀이기 때문에 꽃과 열매를 피우고 꼬투리가 탁 터지면 얘는 죽는 거야. 겨울이 되면. 그쵸? 강낭콩은 죽어요. 근데 그 뭐가 되는 거야? 그 열매가 뭐가 되면 다시 나중에 강낭콩이 또 자라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탐구 결과 네 번째 거 밑줄 칠게요. 점점 자라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꼬투리의 수와 크기가 달라진다. 즉 그 안에 있는 열매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많아진다는 거. 다음 페이지 47쪽 식물 생각해 볼까요? 읽어볼게요. 식물이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밑줄 칠게요. 번식하기 위해 열매를 맺어 씨를 퍼뜨린다. 그 부분 체크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의점 볼게요. 거기 한 해살의 식물은 보이죠? 거기 밑줄. 한 해살의 식물은 열매가 생기고 씨를 맺으면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여러 해살의 식물은 뭐한대요? 생을 마감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체크하고요. 그 다음 그 화살표 유의점도 밑줄 칠게요. 이러한 생각해볼까요의 질문을 통해 식물의 한 살이, 그 다음에 한 해살의 식물, 그 다음에 여러 해살의 식물 등을 뭐 할 수 있대?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추가 발문도 하는 것도 중요하대요. 필요하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관련 배경 지식 볼게요. 강낭콩의 꽃과 열매. 강낭콩의 밑줄. 꽃이 피고 나서 지면 열매가 생기는 걸 뭐라고 한다? 꼬투리라고 한다. 아까 얘기했죠? 꼬투리 뭐였어요? 이렇게 콩 그거 들어있는 걸 뭐라고 한다? 꼬투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식물이 자라면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생긴다. 그리고 그 열매 속에는 씨가 들어있죠. 다시 씨가 다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밑에 보면 씨와 열매가 있어요. 2번 읽어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씨는 바깥쪽의 씨 껍질과 그것에 둘러싸인 배와 배젖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암술에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씨방 속에 있는 밑씨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생식세포의 분열이 일어나서 뭐가 생기냐면 배낭세포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총 3번의 핵 분열을 해요. 3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이런 유전적인 내용은 우리가 배울 내용이 아니야. 이런 건 참고로 이해만 하면 돼요. 3의 핵 분열을 해서 난세포 1개와 그 다음에 조세포 2개, 그 다음에 극핵 2개, 반족세포 3개를 가진 배낭이 된대.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뭔가 세포 분열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이런 속지식물에서는 특히나 난세포와 극핵이 정액과 중복 수정을 하여 각각 배와 배젖을 만드는데, 지금 난세포가 몇 개 했죠? 1개가 뭐 만나고 극핵과 만나서 정액이 되고, 난세포와 극핵이 만나서 뭐가 돼? 배가 되고요. 난세포와 정액이 돼서 정액이 만나서 배젖이 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중복 수정이냐면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보통 인간의 수정, 동물의 수정은 한 번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냥 수정이 돼서 생식세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하나는 뭐가 돼? 배가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잎과 줄기가 뿌리가 될 거야 배가 되고, 하나는 배젖이라는 게 된대. 속세식물에 배젖이 뭐였어? 아까 양분이 되는 거죠. 그게 돼서 수정이 뭐가 된다고? 2번 돼.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중복 수정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식물을 이렇게 중복 수정을 하는구나. 근데 뭐와 뭐 만들려고? 배와 배젖을 만들려고. 이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과와 위가 혹은 참 열매 혹은 헛 열매라고도 해요. 그 열매 차이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볼게요. 수정이 끝나면 꽃은 지고 밑씨는 자라서 씨가 되며, 씨방이 자라서 원래 열매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씨방이 자라서 열매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자란 애들을 참 열매라고 해요. 참 열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씨방이 뭐가 돼야 된다고? 열매가 돼야 돼. 진짜 그렇게 자란 애들을 진짜 과일 혹은 참 열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애들이 뭐가 있대요? 씨방만으로 생긴 열매, 매실, 복숭아, 오이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런 종류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진과는 씨방만으로만 열매가 생긴 거. 근데 위과는 뭐냐면 가짜 열매, 헛열매라고 하거든요. 헛열매라고 하는 위과는 꽃밭기나 그다음에 꽃받침과 같이 함께 발달한 열매를 이렇게 헛열매라고 한대요. 그래서 얘를 사과, 배, 딸기, 석류 등이 있대요. 그 다음에 적어줄게. 페이지 139라고 적어줄게. 페이지 139. 139쪽 볼까요, 잠깐? 거기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왜냐면 거기서 또 꽃, 6학년 1학기 때 꽃 얘기가 나오거든요. 꽃과 열매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또 할 거예요. 근데 139쪽 볼게요. 보니까 뭐가 돼 있어? 보충 자료가 또 있죠. 139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참열매, 헛열매.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자로 진과 위과라고 돼 있었죠. 그쵸? 사과, 복숭아, 딸기 등의 과일이나 쌀, 보리 등의 곡식은 모두 실물의 열매예요. 열매는 씨앗을 감싸며 씨앗이 자랄 때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꽃은 수정이 이루어진 뒤 씨방이 자라 열매가 되지요. 그렇죠? 또 어떤 식물은 씨방이 아니라 뭐가 된대? 꽃받침이나 꽃자루 등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것도 있대요. 그 중에 씨방이 자라서 열매가 된 건 뭐라고 한대? 참열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자라서 된 거를 뭐라고 한대? 헛열매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알아요. 참열매 보면 거기 뭐 어때? 씨방이 그 안에 있죠. 그게 점점점 커져서 뭐가 돼서 지금 감이 돼서 감이 돼요. 그 모양이 보이죠. 근데 헛열매 같은 경우는 뭐가 돼? 씨방 이외의 부분이 어디가 자랐어? 그다음 밑씨 부분, 꽃바퀴 그 부분이 같이 자라면서 사과가 된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씨방 이외의 부분 자란 건 헛열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이 식물도 파고들면 엄청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정도. 식물에 씨방이 자란 거 참열매. 씨방이 아닌 거 자란 거 헛열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종류도 그냥 하나씩만 알면 돼. 참열매 뭐였어요? 감. 헛열매 뭐였어요? 사과. 이렇게 알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48쪽. 식물의 번식 방법이야. 아까 얘기했어요. 유성생식이 뭐였어? 이렇게 암생식 세포와 수생식 세포. 즉 동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컷과 수컷.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암술과 수술의 그런 수분이 만나서 꽃가루 바지를 하는 게 유성생식이에요. 그 다음에 무성생식. 그건 뭐야? 생식 세포로 생식 세포에 의한 생식이 아닌 거죠. 아까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었어? 영양생식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 써있죠? 영양생식. 영양기관의 일부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방법. 주로 보통 인공적으로 하지만 꼭 영양생식이라고 해서 인공적인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감자가 안에 자랄 때 감자가 이렇게 줄기가 자라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그냥 뚝 퍼지면서 그냥 똑같은 애를 또 만들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영양생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 거의 보충자료 얘기했던 거 속시식물의 수정은 한번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세요. 저는 굳이 이거를 추천하진 않지만 제가 넣어놓긴 했어. 그래도 궁금할 수 있잖아. 중복 수정이 뭐지? 라고 해서 궁금할 수 있어서 제가 넣어놓긴 했지만 여러분이 알만한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한번 체크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속시식물은 이렇게 중복 수정을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중복 수정이라는 게 아까 뭘 만든다고 했죠? 배와 배젖을 만드는 데 쓰는구나. 그래서 2번 수정했다고 해서 중복 수정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다음. 시험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다음. 그런 표현은 나올 수 있어. 속시식물은 중복 수정을 한다.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지만 중복 수정하는 방법, 배와 배젖이 극획과 이건 안 나온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디테일을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냥 속시식물은 중복 수정을 한다. 그 중복 수정은 뭐 때문에? 배와 배젖을 만들려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더 궁금하신 분 찾아보시고 49쪽. 영양 번식 혹은 영양 생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왼쪽에 있는 부분은 자연 영양 생식이야.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알아서 본인들이 영양 생식을 하는 거야. 양딸기의 줄기라거나 감자의 땅속 줄기, 그 다음에 대나무의 줄기나 이렇게 나리의 비늘 줄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영양 생식을 하기도 하고. 인공은 뭐야? 사람이 일부러 하는 거죠. 휘무지는 뭐야? 방법은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가지 같은 건 꺾어서 그냥 꽂아버리는 거야. 꺾어서 꽂아버리는 게 뭐야? 휘무지예요. 그래서 그게가 또 나무가 자라버려. 원래 가지였는데 뭐가 된다고?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접붙이기는 이렇게 중간에 껴놓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나무 중에 근데 이 나무가 품종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나무는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나무랑 똑같은 나무야. 근데 같은 나무인데 얘는 별로 모양이 이쁘지 않아. 근데 얘 중간에 얘는 근데 그래도 뭐가 튼튼하냐면 뿌리가 튼튼해. 그래서 얘 체세포를 갖고 싶은 거야. 얘가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 체세포 가지 일부를 얘 줄기 가운데 그냥 꽂아버려요. 꽂아버리면 신기하게도 얘가 그냥 여기 자라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접붙이기예요. 그림이 보이죠? 이렇게
가운데 꽂아버렸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포기 나누기. 이런 거 알뿌리 식물 같은 거 많이 하죠. 알뿌리 같은 거 키울 때 쭉 잘라가지고 그냥 나눠버리는 거야.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일꽂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13-3 볼게요. 오른쪽에 50페이지. 그거 체크하네요. 49쪽에 거기 네 번째 줄에 있는 거 밑줄 칠게요. 다른 개체와의 유전물질 교환을 거치지 않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영양생식이라는 게 체세포 분열만을 통해서 모체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새로운 생명체가 영양번식에 의해 생겨난다. 이게 되시죠? 이렇게 해서 영양번식을 해놓으면 얘랑은 똑같은 DNA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져서 뭔가 병충해 같은 거에 엄청 약하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 50페이지 13-3번. 여러 가지 식물의 한살이 과정을 조사하여 식물에 따라 한살의 유형의 다양함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여기서는 뭐 하냐면 지금까지 계속 한해살이 풀 같은 것만 했기 때문에 나무도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 해 동안 살 수 있는 감나무가 예시가 나와요. 벼는 한해살이로 예시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감나무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 보지 않았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다 나무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볼게요. 참고활동 7번이에요. 두해살이 식물은 두 해에 걸쳐 싹이 트고 자라 대를 잇고 죽는 식물로 배추, 냉이, 애기똥풀, 꽃다지 등이 있대요. 그런데 4학년 수준에서는 이 두해살이 식물을 따로 지도하지 않고 밑줄 여러 해살이 식물에 포함해 지도를 하래요. 그 다음 줄 밑줄. 나무는 여러 해살이지만 모든 풀이 한 해살인 것은 또 아니야. 그쵸? 뭐가 있었어 아까? 사실 대나무도 풀이에요. 그쵸? 근데 한 해살이 아니잖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말래요?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래. 그러니까 풀은 한 해만 살고 죽는구나. 왜? 뭐 때문에? 강낭콩 때문에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탐구 방법은 벼와 감나무 한 사리를 이제 알아봅시다라고 합니다. 탐구 결과 볼게요. 벼의 한 사리를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 옆에 적어둘게요. 풀. 벼는 풀입니다. 풀 적어놓고 옆에다가 또 외떡잎, 쌍떡잎, 외떡잎 구분하는 것 중에서 외떡잎. 그 다음에 얘는 한 해살이에요. 딱 보면 알아. 근데 어떻게 하냐면 볼까요? 벽시에서 뿌리와 떡잎 사이가 나온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떡잎 사이가 나오면 뭐라고 했죠? 외떡잎 식물이라고 했어요. 아까 옥수수 얘기하면서, 그쵸? 떡잎 두 장이 나오지 않고 떡잎 위에 뭐죠? 떡잎 사이가 나온다. 본잎과 떡잎 사이가 나온다. 이건 뭐라고? 외떡잎 식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줄 밑줄. 떡잎 사이에 쌓여 본잎이 나옵니다. 밑줄 칠게요. 벼가 외떡잎 식물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밑줄. 벼와 같이 한 해 동안 한 사리를 거치고 일생을 마치는 식물을 뭐라고 한대요? 한 해살이 식물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밑에 있는 감나무의 한 사리를 이야기해 봅시다. 옆에다 적어줄게요. 나무예요, 나무. 즉 위에 거는 또 어려운 용어를 아까 얘기했죠. 풀은 초본, 나무는 목본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식물의 분류를 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근데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초본과 목본밖에 분류할 수 없다라고 지도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더 이상 구분하고 싶어도 너무 어려워 애들한테. 다음 페이지. 이거는 4학년뿐만 아니라 6학년 수준에서 마찬가지야. 6학년 수준에서도 초본, 목본 말고는 분류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교사는 뭐 속시식물, 거시식물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 나옵니다. 51쪽 볼게요. 거기 마지막 줄 밑줄. 감나무와 같이 여러 해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식물을 뭐라고 한대요?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거기 뒤에 두 가지 예시가 나왔죠. 아카시나무랑 범부채는 교과서에 나온 장면이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여러 해 살이 나무와 여러 해 살이 풀을 검색해서 나온 거야. 이런 예시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겠죠. 그쵸? 특히 밑에 있는 범부채 같은 거는 여러 해 살이 풀이죠. 그쵸? 밑에 보면 나무는 아까 감나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애들이 뭐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 풀은 한 해 살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오개념을 갖지 않도록 지도하라고 했으니 이러한 범부채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은 여러 해 살이를 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안 해요? 옆에 적어주세요. 부피 생장 안 합니다. 부피 생장하지 않아요. 그 부분이 포인트야. 여러 해 살의 풀은 그러면 풀이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거기 써 있어요. 볼까요? 봄에는 씨에서 싹이 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자라면서 꽃이 펴요. 가을에 열매가 열려.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겨울 볼게요. 밑줄. 땅 윗부분은 말라버리는데 뿌리로 겨울을 나요. 이 부분이 여러 해 살이 풀의 특징이야. 그리고 이듬해 봄에 다시 거기서 싹이 잘 나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야? 열매가 자라서 열매가 자란 게 아닌 거야.
그쵸? 이거는 뿌리가 살아남아서 계속 자라는 게 여러 해살이 풀의 특징이에요. 그 부분을 모를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체크해주고 애들한테 설명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 그 밑에 주의점도 볼게요. 여러 해살의 식물 중에는 뭐 비비추, 민들레 동그라미 칠게요. 민들레 대표적인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민들레도 여러 해살의 풀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하기가 좋겠죠. 이런 것도 있으므로 학생들이 오개념을 갖지 않도록 하래요. 그리고 관련 배경 지식으로 나왔던 게 나무처럼 보이는 풀이래요. 그것도 알아둘게요. 해바라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대나무, 바나나 나무 아닙니다. 풀이에요, 풀. 그 다음에 야자나무도 나무가 아니래요. 야자 풀이래요, 풀. 이건 나무처럼 보이는 풀. 이 네 가지 예시도 꼭 알아두세요. 왜냐면 지도서에 나왔기 때문에 뭐 하기 좋아? 여러 해살이 풀로 설명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풀이기 때문에 뭐 안 하겠죠? 부피 생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체크해두고. 이제 4학년 2학기죠. 식물의 생활이에요. 식물의 생활은 역시 마찬가지로 분류를 먼저 좀 해보고요. 애들이 분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적응 개념 있죠. 우리 3학년 때 우리 동물 했을 거야. 기억나시죠?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막 사막에 있는 동물, 뭐 무슨 동물, 생김새와 생활 방식. 마찬가지 이번에 식물도 그런 식으로 적응의 개념을 조금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뭐 한다고? 식물을 통해서 적응 개념 도입하고 나중에 있다가 우리 또 배웠던 나중에 또 5학년 6학년 때 적응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배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4학년 학기 때 식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속에 사는 식물도 이렇게 되는 이유. 특히 물속에 있는 식물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선인장, 사막에서 사는 식물 어때요? 선인장 어때? 가시가 이렇게 돋쳐서 뭐가 안 돼? 물이 증발이 안 되죠. 그 증상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건데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적응의 개념을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간단한 차시예요. 4학년 1학기에 단원이에요. 4학년 1학기에 비교하면 굉장히 쉬운 단원입니다. 여기서 하는 실험이라고 해봤자 불의 옥잠 잘라서 이렇게 확인해보는 실험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4학년 1학기 볼게요. 4학년 1학기 너무 어려웠죠?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어려웠으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공부할 때도 4학년 1학기 좀 꼼꼼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강낭콩 자체도 어려운데 실험 자체도 많고 기본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뭐 실험군, 대조군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 다음 실험 자체도 막 그런 변이 통제에 대한 얘기 처음 나오면서 시작해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차시예요. 차시에다가 그 관련 개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4학년 1학기를 좀 꼼꼼하게 많이 보시고 4학년 2학기는 조금 가볍게 볼게요. 보겠습니다. 5-1 성취 기준 여러 가지 식물을 관찰 동그라미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식물을 분류할 수 있다. 참고활동 1번은 이제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을 분류하기를 합니다. 거기 무슨 모형 썼대요? 경험학습 모형 썼네요. 체크해 놓을게요. 경험학습 모형에서 자유탐색, 그 탐색 결과 발표, 교사의 안내에 따른 탐색, 그 다음에 탐색 결과 정리 이런 수준으로 가잖아요. 거기 잘 보세요. 이런 부분을 체크를 잘해야 돼요. 볼까요? 자유탐색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탐색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주의점 볼까요? 잎을 모양, 잎을 채집하고 애들이 분류 기준을 막 세우는 거야. 잎을 보고. 근데 볼게요. 주의점. 채집한 잎의 생김새에 따라 자유롭게 분류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밑줄 적합한 분류 기준이 아니더라도 허용하래요. 왜? 자유탐색이니까. 이 단계명과 이걸 꼭 맞춰줘야 됩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적합한 분류 기준이 아니야. 뭐 잎이 커, 잎이 작아, 잎이 예뻐. 아니야. 이거 적합한 분류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허용하라고 해요. 왜? 자유탐색이니까. 그리고 경험학습 모형이니까. 경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또한 3, 4학년 수준을 고려하여 가급적 이분법적으로 분류 기준을 세우도록 한다. 즉 이진 분류하라고 했어요. 3, 4학년은 무조건 뭐 대부분 이분법으로 분류를 해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발표를 할 거야. 탐색 결과를 발표하겠죠. 뭐 저희 모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 기준을 세웠어요라고 하는데 세 번째 여기서 중요합니다. 볼게요. 교사의 안내에 따른 탐색이에요. 이게 교사가 안내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뭘로? 과학적인 개념으로 안내해주는 거야. 그렇죠? 경험학습 모형에서 세 번째 단계는 밑줄 적합한 분류 기준으로 접근하도록 거기 밑줄. 그래서 주의점 볼까요? 주의점도 밑줄 칠게요. 교사는 학생들이 정한 분류 기준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래요? 적합한 분류 기준에 접근하도록 안내해 주래요. 이게 되시죠? 경험학습 모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험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자유탐색, 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 해줘야 돼? 자유롭게 애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놔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거기 주의점이 뭐였어요? 적합한 분류 기준이 아니어도 뭐하래? 허용해라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세 번째 단계 뭐예요 지금? 애들이 정한 분류 기준이 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뭐 해주래? 안내를 해줘라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되시죠?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형의 기본적인 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의점들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리한 거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53쪽 보니까 애들이 뭐 마음대로 막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뭐 잎이 뭐 전체 모양이 길쭉한가, 끝이 뾰족한가 이러면서 뭐 애들이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을 해서 그림과 글로 나타내고 다시 54쪽도 이렇게 뭐야? 잎의 전체적인 생김새가 선 모양인가? 라고 하면서 이진 분류하죠. 그쵸? 이진 분류하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거기 54쪽에 그 2번 밑에 있는 실험 관찰 밑에 있는 주의점 밑줄 칠게요. 잎을 분류한 결과는 식물의 이름을 쓰지 않고 번호 붙임닥치를 사용해 나타내도록 지도한다. 이게 뭘까요? 뭐 때문일까요?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잎이 뭐 단풍나무 잎이야, 이 잎이 무슨 잎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조차가 다 뭐가 된다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지금 뭐로 한 거냐면 붙임딱지로 그냥 애들이 표시할 수 있게끔 해요. 나중에 이것도 어디서 나오냐면 균 배울 때 균의 이름을 써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모양의 균도 있고 저런 모양의 균도 있어라고 설명해. 근데 거기 밑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균의 이름을 2009 개정교육학 때 썼었대요. 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이런 게 시험에 나온 문제 나오더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쵸?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균 이름 외우고 앉아있고 식물 잎의 이름 외우고 앉아있는 시험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런 거를 최대한 축소하고 이런 것들을 붙임닥치로 표시를 하고 번호로만 분류하는 거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단풍나무 잎인지 뭐가 중요해요. 그쵸? 잎이 뾰족한지 안 뾰족한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걸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균의 이름도 뭐 균 그 모양도 뭐 동글동글한 모양이 있어. 아니면 막대 모양의 균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 균의 이름을 특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최대한 무슨 목적으로? 학습 부담 경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 인맥은 뭐라고 했어? 제가 그때 속시식물의 인맥, 쌍떡니 식물과 외떡니 식물의 인맥은 쌍떡니 식물 뭐라고 했죠? 그물맥이라고 했고, 그쵸? 외떡니 식물은 나란히 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소나무와 은행나무는 속식물이 아니야. 근데 써있죠. 소나무와 은행나무와 같이 거시식물은 인맥으로 분류하는 건 적합하진 않아요. 그렇죠? 분류학적으로 사실 쌍떡니 식물과 외떡니 식물은 이렇게 인맥으로 분류하는 게 맞지만 거시식물은 완전히 다른 종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류하는 게 적합하지 않지만 뭐라고 나왔냐면 초등학생 수준의 지금 이분법적 분류에서는 인맥의 모양을 구줄 기준으로 적합하는 것도 허용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모양으로만 분류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초등학생 입장에서 얘네들이 거시식물인지 속식물인지 알 게 뭐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맥의 모양으로 지도하는 것도 허용해라 라고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교사만 얘가 소나무가 거시식물이고 뭐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지 애들은 저는 모른다고 베이스를 가정을 깔고 가셔야 돼요. 거시식물이 뭐고 속시식물이 뭐고 이런 거 안 배워.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밑에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토너먼트처럼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애들이 조금 더 분류를 한 건데 밑줄 칠게요. 이렇게 이분법적 분류를 하라고는 해놨지만 밑줄 칠게요. 학생들의 분류 수준에 따라서 위와 같이 여러 단계로 분류하는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심화 활동 수준에서 지도할 수는 있대요. 꼭 3, 4학년이라고 또 이분법적으로만 지도해라 라는 말도 틀린 거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분류 기준을 세워서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지식이 조금 나옵니다. 이것도 잎에 대한 지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개념이니까 알아두셔야겠죠? 먼저 ip의 생김새예요. 왼쪽 잎은 쌍떡니 식물의 잎이고요. 오른쪽 잎은 외떡니 식물의 잎입니다. 일단 그래서 잎맥을 보면 뭐래? 잎맥이 뭐래? 잎에서 선처럼 보이는 것이 왼쪽에 있는 쌍떡니 식물은 무슨 맥이에요? 그물맥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외떡니 식물은 지금 나란히 맥이에요. 쭉쭉쭉 일자로 되겠죠. 그리고 잎자루가 뭐냐면 잎몸과 줄기를 연결하는 부분이 잎자루래요. 거기 보이죠? 잎자루. 그 다음에 턱잎이 뭐냐면 보통은 쌍떡니 식물이 많대요. 이 턱잎이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 보면 조그맣게 작은 잎이 하나 더 있죠. 그걸 턱잎이라고 하는데 잎자루 밑에 붙은 한 쌍의 작은 잎인데 보통 이 눈이나 잎이 어릴 때, 그러니까 초반 어릴 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거래. 그래서 그게 보통 쌍떡니 식물이 많대요. 그 다음 잎집은 뭐냐면 잎자루가 칼집 모양으로 되어 있어 줄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잎집이라고 한대요. 그런 이름 용어들은 좀 알아둘게요. 그 다음에 식물 분류 기준입니다. 이제 애들이 분류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 잎맥의 배열 밑줄 외떡니 식물은 이렇게 나란한 잎맥이고 쌍떡니 식물은 이렇게 그물 모양의 잎맥이다. 그 다음에 잎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타원형, 뭐 손 모양, 그 다음에 깃털 모양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잎의 개수가 하나면 이렇게 단엽이라고 하고요. 개수가 여러 개면 복엽이라고 하는데 장상복엽은 오른쪽 넘어올게요. 56쪽 넘어올게요. 그럼 복엽은 여러 가지 잎이 났다고 하는 건데 복엽은 밑줄 거기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작은 잎들이 동일한 지점에 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장상복엽이라고 한대요. 장상복엽.
이것도 굳이 이렇게 이름까지 외워야 되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지도서에 나온 내용이니까 알아둘게요.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잎이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난 게 장상복엽이고 그 밑에 보면 작은 잎들이 쌍으로 붙어 있는 게 뭐라고요? 우상복엽이래요. 여러분 막 우상복엽을 뭐 많이 해요? 막 이렇게 연인들이 나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거 할 때 하는 게 보통 우상복엽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여러분 외우면 안 까먹어. 절대 안 까먹어. 근데 장상복엽은 뭐 이렇게 해놓고 하면 이렇게 외우면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처럼 아카시나무 그래 걔 우상복엽이었어. 나머지 뭐야? 장상복엽이겠지. 이렇게 외우면 그냥 까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청킹도 많이 하겠지만 좀 어이없게 외우고 강사들이 어이없게 얘기하는 것들이 나중에 생각이 난다니까. 집중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입차례는 뭐냐면 어긋나기 뭐야? 각 마디에 한 개 잎이 나는 게 어긋나기래요. 각 마디가 뭐냐면 줄기 이렇게 마디가 있을 거냐? 거기에 이렇게 하나씩만 나는 거. 이걸 어긋나기라고 하고요. 마주나기는 잎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나는 걸 마주나기라고 하고, 돌려나기는 이렇게 세 개 이상의 잎이 한꺼번에 나는 거. 그걸 돌려나기라고 한대. 잎이 나는 거, 배열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대요.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겠네요. 그 다음 5개년 볼게요. 학생들은 식물을 관찰하라고 하면 눈으로 겉모습만을 관찰하는 것을 인식한대요. 즉 밑줄 여러 감각기관과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서 대상을 관찰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지도할까요? 식물을 관찰할 때 물론 당연히 오감, 꼭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냄새도 맡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오감을 사용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뭐 하래요? 잎을 잘라보기도 하고 잎의 수를 세보기도 하고 도구를 사용해서 뭐 돋보기나 이런 걸 사용해서 관찰하기 등도 함께 지도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지도해라, 이런 부분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보충 자료야. 또 다른 중학교 내용에서 잎의 구조를 설명한 게 있어요. 이때 잎의 겉 구조는 똑같아요. 잇몸, 잎자루, 잎맥, 턱립. 내용은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잎의 속구조예요. 속구조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우리 지도서에 나오지 않는데 그거만 체크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막 다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표피 조직이 중요합니다. 표피 조직이 중요한데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잎을 감싸는 얇은 세포층으로 밑줄 엽록체가 없어서 투명해요. 즉 표피 조직은 엽록체가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래서 투명한 거야. 엽록체가 있으면 무조건 초록색이 돼야 돼요. 근데 표피 조직은 없어서 투명해.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말이 뭐야? 엽록체가 없다는 말은 뭐야?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표피 조직에서는. 그래서 큐티클층, 여러분 막 동백꽃 같은 거 보면, 동백꽃 나무 보면 이렇게 반딱반딱한 나무, 나뭇잎 본 적 있죠? 그게 뭐냐면 큐티클층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있으면 보통 겨울에 나는 꽃들, 그런 나무들이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수분 손실이 없어야 되니까 잎에서 그런 것들이 좀 반딱반딱한 나무잎들이 많을 거야. 그게 큐티클층이래요. 수분 손실을 막고 잎 내부를 보호하며 주로 잎의 뒷면에 분포를 한대요. 이런 큐티클층은. 표피 조직은. 근데 이렇게 표피세포가 변형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공변세포래요. 공변세포는 좀 알아놔야 돼. 공변세포 나중에 증산작용할 때도 나와요. 거기 보면 그림이 있죠. 공변세포. 그림에서 보면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초록색을 띠는 그 해면 조직 안에 있어요. 표피 조직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거기서 보면 나머지 모든 조직은 다 보면 광합성이 다 일어나요. 근데 어디만 안 일어났어? 아까 표피 조직에만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엽록체가 없어서. 공변세포는 일단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생긴 거야. 모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포 하나가 있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때에 따라서 거기 써 있던 것처럼 이게 열렸다가 줄어들었다 해가지고 공기가 나갔다가 막아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변세포가 된 건데 이거는 6학년 1학기 때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변세포가 있다라는 거 정도. 그리고 이 공변세포에서도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공변세포는 뭐 할 때 쓴다? 물의 증산작용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기포의 공기의 교환 같은 것 때문에 공변세포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약간 잎에 뭐라고 해야 되지?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날려보내고 막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세포가 공변세포예요. 입구처럼 마치. 그 다음에 기공. 그 공변세포 두 개로 이루어진 게 뭐라고? 바로 이 기공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 사이로 뭐가 일어나는데요? 증산작용과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표피 조직 중에 세포들이 있어. 표피 조직에 표피세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표피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변형된 게 뭐라고? 공변세포야. 공변세포 두 개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된 게 뭐라고? 기공이에요. 구멍이 통하는 구멍이라는 거죠. 공기가 통하는 구멍이라는 거죠. 그 안으로 뭐가 된대? 증산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체 교환이 일어나기도 한대요. 그래서 밑에 옆에 밑줄
수증기,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드나든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잎에서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58쪽. 이제 식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으면 설명할 수 있다. 이거 똑같은 그 식물 대신에 동물이었던 거 성취기 중에 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것도 체크해 놓을게요. 생김새 동그라미, 생활 방식 동그라미, 환경 동그라미. 근데 이 성취기 중에서 드디어 뭘 얘기를 하냐면 아까는 3학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응 개념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성취기 중 볼까요? 식물이 사는 곳을 조사하고 사는 곳에 따라 식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면서 뭘 도입하래요? 적응 개념을 도입해라 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을 조사해요. 민들레는 풀이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는 나무죠. 그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 풀과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으니까 공통점은 똑같아요. 뭐가죠? 뿌리, 줄기, 잎이 있고 잎은 초록색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풀은 뭐야? 나무보다 키가 작고 줄기가 나무보다 가늘고요. 그 다음 대부분 한 해살의 식물이야. 풀은. 근데 나무는 뭐래? 풀보다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줄기가 풀보다 굵고 모두 여러 해살의 식물이래. 이런 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59쪽 첫 번째 유의점 전부 밑줄 치고 별표 칠게요. 풀은 나무와 달리 줄기가 부피 생장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여기 나와죠. 하지 않으면 겨울이 되면 줄기 부분이 말라 없어져요. 그쵸? 근데 여러 해살의 풀은 뭐가 남다고 했죠? 뿌리가 살아있다고 했어. 그쵸? 풀의 뿌리 부분이 살아있는 기간에 따라 뭐라고 하는데 한 해살이 풀, 그 다음에 여러 해살이 풀로 구분된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죠. 그 부분 별표. 그 다음에 밑에 식물의 분류 볼게요. 식물의 분류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갈수록 더 진화된 식물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제일 밑에 진화가 덜 된 건 이끼 식물 혹은 선태 식물이라고 하는 이끼예요. 이끼 옆에다 적어둘게요.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없다. 뿌리, 줄기, 잎의 구분 없다. X. 소리끼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꽃이 피지 않고 포자로 번식합니다. 여기까지는. 여기와 고사리까지는 포자로 번식해요. 꽃이 없어요. 포자로 번식하고요. 일단 포자로 번식하고 관다발 조직이 또 없어요. 근데 또 양치식물에 관다발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가 제일 미개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덜 진화된 식물인 거죠. 이끼가. 관다발 조직이 없고요. 관다발 조직이 뭐냐면 막 물관과 체관 같은 걸로 뭔가 물질 통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 말인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헛뿌리 동그라미. 헛뿌리로 몸을 땅에 붙인다. 그러니까 헛뿌리가 뭐야? 왜 헛뿌리일까요? 원래 뿌리의 기능이 뭐야? 나중에 배우겠죠. 6학년에 배우지만 뿌리의 기능은 양분 흡수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능은 없고 그냥 땅에 붙어있는 기능만 있어서 얘는 헛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적어둘게요. 헛뿌리 동그라미 치고 물과 무기 양분 흡수 X 안 합니다. 그래서 헛뿌리야. 이 뿌리로, 그러니까 뿌리로 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뿌리로 물과 무기 양분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고사리 볼까요? 역시 얘도 꽃이 피지 않아요. 꽃이 피지 않고요. 양치식물 중에 하나죠. 밑줄 칠게요. 포자로 번식, 여기까지도 포자로 번식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관다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관다발 조직이 있다. 그 다음 여기 양치식물까지가 뭘로 분류한 거야? 지금 포자로 번식을 하냐까지야. 여기까지가 포자로 번식했죠.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거치식물부터 뭐가 있어? 이제 포자로 번식하지 않고 이제 씨로 번식을 하죠. 거치식물 볼게요. 소나무, 암솔방울과 수술방울이 있고 밑줄. 암솔방울과 수술방울이 있고 종자를 만들어. 그러니까 씨가 있어요. 씨가 있어서 번식을 하는데 역시나 여기는 그 위니까 관다발은 계속 있겠죠. 관다발이 만들어졌으니까 진화된 식물이니까 관다발은 있는데 뭐가 없어? 얘는 씨방이 없어요. 씨방이 없어서 밑줄, 밑씨가 겉으로 그냥 드러나서 겉씨 식물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배우는 게 우리가 뭐야? 여태까지 배웠던 쌍떡잎, 외떡잎 얘네들 다 뭐라고요? 속씨 식물인 거야. 속씨 식물. 씨방이 있는 다 속씨 식물이었던 거야. 그 중에서 우리 속씨 식물 두 개를 뭘로 나눈 거야? 쌍떡잎과 외떡잎으로 나눈 거예요. 쌍떡잎, 외떡잎 구분한 거 엄청 많이 했죠. 여태까지. 그러니까 많이 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밑에 유의점 볼게요. 초등학교 3, 4학년군 수준에서 식물의 전체적인 분류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밑줄 초본 식물과 목본 식물의 분류 정도만 지도할 수가 있대요. 거기까지 체크하고 그 그림처럼 관다발의 유무, 뭐 종자의 유무 이런 걸로 분류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위에 그림처럼. 근데 애들한테는 뭘로만? 초본과 목본 정도로만 분류한다. 그 다음에 60쪽.
그래서 초본 식물과 목본 식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식물의 구조 중에 뿌리예요, 뿌리. 고든 뿌리는 거기 보면 원뿌리가 하나 중심이 되어 있고 나머지 겹뿌리가 있죠. 걔들은 뭐에 많이 있대요? 쌍떡니 식물과 거치식물의 뿌리래요. 그 중에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 쌍떡니 식물인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쌍떡니 식물은 뭐라고? 고든 뿌리. 이긴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참고로 거치식물도 이렇게 고든 뿌리래요. 적혀 있으니까 외워둘게요. 그러니까 쌍떡잎, 외떡잎 구분하는 거 뭐? 쌍떡잎은 고든 뿌리, 외떡잎은 뭐야? 수연 뿌리인데, 밑에 있는 수연 뿌리인데 그 중에 거치 식물도 고든 뿌리고 이상하게 양치 식물은 또 수연 뿌리래. 옆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외워는 주세요. 밑에 보면 수연 뿌리 이렇게 원 뿌리가 없고 이렇게 가나다란 많은 뿌리가 있는 게 보통 뭐라고요? 양치 식물과 대부분의 외떡잎 식물 동그라미, 외떡잎 식물의 뿌리다. 2번 줄기 볼게요. 줄기. 뿌리로부터 흡수된 물과 무기양분, 밑줄. 물과 무기양분 이동시키는 건 물관이에요. 물관. 그게 관다발 중에 하나죠. 관다발. 물관. 잎으로 운반해주고 식물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물과 양분을 저장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덩이줄기라고 해요. 이렇게 저장하는 줄기를 뭐라고 한다? 덩이줄기. 예를 뭐가 있죠? 감자가 있고 선인장이 있어요. 덩이줄기로 이렇게 뭐 저장하는 애들이 감자가 있고 선인장도 있다. 물과 양분. 선인장은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리고 마디가 뭔지, 그 다음에 마디 사이가 뭔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잎이에요. 잎 아까 많이 설명했죠? 광합성과 증산작용 동그라미. 증산작용이 뭐냐면 기공, 아까 얘기 설명했죠? 공변세포 두 개가 만난 게 뭐라고 했어? 기공이라고 했어요. 옆에 적어줄게. 증산작용 옆에다가 기공을 통해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증산작용이 뭐라고? 기공을 통해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현상. 이게 바로 증산작용이고 옆에다 적어줄게. 페이지 133. 133쪽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일단 그렇게만 적어둘게요. 기공을 통해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사실 잎은 목적이 뭐라고? 이 광합성과 이 증산작용이 목적이야.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선인장 같은 경우는 이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안 돼요. 왜? 사막에 사니까. 수증기가 빠져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가시로 바뀐 거야, 잎이. 이해되시죠? 그거 체크해 두시고 그다음 꽃 밑줄 칠게요. 속시식물의 유성생식을 위해 특수화된 기관 밑줄. 속시식물의 유성생식을 위해 특수화된 기관. 옆에다 적어두고 대부분 양성화 이렇게 적어둘게요. 양성화. 양성화가 뭐냐면 한 꽃에 암술과 수술이 있죠. 그쵸? 그 말이 뭐야? 암술, 수술 같이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한 꽃 안에서 암술과 수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수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하죠. 왜? 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꽃과 저쪽에 있는 꽃에 수술을 옮겨주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한 꽃 안에 있어서 그걸 양성화라고 해요. 이게 되시죠? 근데 여기다 적어줄게요. 거치식물도 꽃이 있습니다. 거치식물도 꽃이 있다라고 적어줄게요. 근데 걔네들은 단성화예요. 즉 무슨 꽃이 있다는 거야? 암꽃이 있고 숫꽃이 있다는 거야. 이게 되시죠? 거치식물도 꽃이 있는데 암꽃이 있고 숫꽃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 단성화라고 해요. 그리고 꼭 이걸 100% 구분은 또 아니야. 또 뭐 속식물은 100% 양성화고 거치식물은 100% 단성, 이거 이렇게 구분하면 또 안 돼요. 그냥 대부분의 거치식물은 단성화로 되어 있다. 근데 이 장점이 뭘까요? 거치식물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단성화, 양성화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단성화, 양성화가 있으면 무조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암꽃이 있고 숫꽃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수분을 무조건 해야 되죠. 혼자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유전적인 다양성은 풍부해질 수 있어요. 이 거치식물이 오히려 단성화가 꼭 거치식물이 단성화는 아니지만 단성화가 어떻게 보면 유전적 다양성을 더 높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 뭘까요? 단점이 만약에 이 군락에 숫꽃이 너무 많아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야. 생식이. 이해되시죠? 이런 또 단점이 있어. 단성화는. 뭐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하나 체크해 주세요. 상식적이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양성화는 이렇게 수술과 뭐가 있어? 암술이 같이 있죠. 수술은 뭘로 되어 있대? 밑줄 꽃밥과 수술대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 암술은 암술머리, 암술대, 씨방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씨방이 없었죠. 아까 그 뭐죠? 거치식물은 씨방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암술이 없는 거야.
그쵸? 이게 되시죠? 그 다음 열매.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성숙하여 또는 씨방의 꽃이 다른 부분과 함께 성숙하여 열매를 맺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헛열매, 참열매 얘기했을 거야. 그 얘기 나왔죠. 그 다음 과피가 있는데 과피가 뭐냐면 이렇게 씨를 싸고 있는 거가 과피라고 해요. 우리가 그 부분을 먹는 거죠. 사실 과일의 그 부분을 먹는 건데 뭘로 되어 있냐면 내과피, 중과피, 외과피로 되어 있대. 그러니까 외과피를 이걸 생각하면 돼. 외과피는 뭘까요? 여러분 진짜 알고 있는 껍질. 과일의 껍질을 외과피라고 하고 실제로 그 먹는 부분이 뭐예요? 중과피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씨 바로 위에 하나 더 있는 게 내과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거 생각해보면 되잖아. 사과 같은 경우도 이게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사과도 그 껍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먹고 있는 그 뭐죠? 내부에 그 노란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과 그 씨 바로 위에 하나 좀 더 먹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아마 내과피겠죠. 씨 바로 위에 있는 거. 뭔가 맛없고 그 부분 있잖아. 맛없고 좀 뭔가 되게 더 뭐라고 하죠? 재질이라고 하나? 텍스처가 되게 딱딱한 부분. 그 부분이 아마 내과피겠죠. 이렇게 세 부분 나눠져 있다. 과피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5개념 바로잡기 볼게요. 5개념. 학생들은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잘 안 되는 식물에 대해서 5개념을 가질 수가 있대요. 이렇게 얘가 뭐였냐면 민들레 꽃줄기 동그라미, 꽃줄기. 여러분 민들레 꽃 밑에 보면 그 줄기라고 보지만 그게 뭐냐면 원래 사실 잎이 변형된 거예요. 잎. 민들레 그 꽃 저도 몰랐어요. 그 민들레 꽃 이렇게 있잖아. 이게 줄기가 아니라 잎이래. 잎. 그래서 잎이 달라진 거래. 그래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걸 줄기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처럼 저도 그렇게 오해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끼 같은 경우는 뿌리 그게 구분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게 뚜렷하지 않은 선택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5개념을 가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도 방안은 사실 5, 6학년군 6학년 1학기에 뿌리, 줄기, 잎, 꽃, 열매에 대해서 각각 지도를 합니다. 그 구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지만 그렇게 되므로 밑줄 칠게요. 초등 3, 4학년 수준에서는 뿌리, 줄기, 잎이 명확히 구분되는 식물만 중심으로 뿌리, 줄기, 잎이 그냥 있다라는 수준에서 지도하래요. 뿌리, 줄기, 잎이 있어 얘들아. 근데 이게 뭐에 관련된 거죠? 우리 기본 이론만에 관찰에 옆에 적어줄게. 이론, 의존성이 관련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보인다는 거야. 알고 있는 것만큼 보인다. 그게 바로 뭐야? 관찰의 이론, 의존성. 그러니까 이끼의 경우 뿌리, 줄기, 잎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은 전혀 헛뿌리를 보고 뿌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바로 뭐야? 관찰의 이론 의존성인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다음 3번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을 조사합니다. 넘어갈게요. 62쪽. 이거는 아까 우리 그 동물 그거 사막여우 한 것처럼 비슷한 거야. 그냥 이렇게 보면서 침수 식물이 있네. 얘네들 뭐래? 물속에 잠겨 사는 식물을 뭐라고 한대요? 침수 식물이라고 한대. 예시는 꼭 알아두세요. 거기 교과서에 나온 예시이기 때문에 다 알아두실게요. 뭐가 있어요? 물수세미, 나사말, 검정말. 얘네들은 뭐래? 물속에 살아있고 물에 잠겨 살고 그걸 뭐라고 한다? 침수식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부유식물이 있네요. 부유식물 뭐래요? 식물체 전체가 물 위에 떠있는 식물을 부유식물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개구리밥, 물상추. 특히 뭐가 외워야 돼요? 불의옥잠. 불의옥잠은 뒤에 실험 나오니까. 그리고 불의옥잠 그 입자루 옆에 적어줄게. 불의옥잠 옆에다가 입자루가 공기주머니로 되어 있다. 그거 실험합니다. 이때 불의옥잠 왜 떠있냐 이거에 대해서 실험하는데 입자루가 뭘로 들어있어? 공기주머니로 되어 있어요. 입자루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그 부분은 줄기가 아니라 잎인 거예요. 입자루. 다음 넘어갈게요. 그 부엽식물도 있네요. 부엽식물 밑줄 칠게요. 잎이 물에 떠있는 식물. 수련, 가래, 마름 이렇게 있대요. 이런 식물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는 알아둘게요. 그 다음 전 솔직히 이거 잘 몰랐어. 수련이랑 연꽃이 차이가 있는 건지 몰랐는데 밑에 정수식물에 연꽃이 또 있죠. 이렇게 위 올라온 거는 정수식물이래. 그래서 정수식물 볼게요. 밑줄 치고 64쪽에 밑줄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는 식물을 뭐라고 한대? 정수식물이라고 한대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연꽃이 있대요. 그러니까 수련이랑 연꽃이랑 다른 종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식물 분류로 따지면 물에 사는 연꽃이라고 해서 나는 수련이 연꽃이라고 생각했거든. 솔직히 그 종의 분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분류하기를 다르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부엽식물로 수련, 그 다음에 정수식물로 연꽃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림을 봐도 알겠죠. 부엽식물 뭐라고 했죠? 잎이 물에 떠 있는 식물. 그 다음에 정수식물은 뭐 잎이 물 위로 높이 나와 있는 식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체크해 두고요. 그 다음 5개념 바로잡기 볼게요. 64쪽에
밑줄 칠게요. 학생들은 강이나 연못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핵함을 물에 떠서 사는 부유식물로 오해할 수 있고요. 바다에 사는 해조류를 침수식물로 오해할 수가 있대요. 이걸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걸 뭘로 분류한 거야? 식물을 그냥 잎에 떠 있는 위치로 분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할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저거 거기 지도방 볼게요. 식물은 관다발의 유무, 종자의 유무, 시방 유무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밑줄 핵함과 해조류는 식물이 아닌 뭐에 속한데 원생생물 동그라미. 그래서 원생생물 언제 배운다고 했죠? 5학년 1학기 때 배워요. 5학년 1학기 때. 그래서 핵함을 실제로 만져보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실험을 5학년 1학기 때 합니다. 어쨌든 걔네들 뭐래? 원생생물이야. 그리고 속함으로 부유식물이나 침수식물로 오해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래요. 그 다음 2차 시에서는 뿌리, 줄기, 잎의 형태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식물을 중심으로 지도를 하래요. 그래서 그 다음 4번 불의 옥잠의 특징 알아보기. 여기서 아까 그거 말했던 그거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모양 적용돼? 순환 학습 모형이 적용됐고, 순환 학습 모형은 뭘로 한다고? 개념 도입할 때 쓴다고 했죠. 개념 도입할 때. 여기서 무슨 개념 도입할까요? 당연히 아까 말했던 적응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거예요. 왜 불의 옥잠이 왜 물에 떠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적응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순환 학습 모형을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두 번째 단계인 개념 도입에서 거기 동그라미 적응의 개념 도입하기. 그리고 거기 그 검은색으로 된 4번 밑줄 칠게요. 이와 같이 생물이 오랜 기간에 걸쳐 사는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되는 가는 것을 뭐라고 한대? 적응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고, 개념 도입할 때 도입하고 개념 적용해서 뭐 하죠? 그런 바로 방금 전에 적용한 그 개념에 대해서 한 예를 찾아보는 활동하죠. 밑에 볼까요? 어떻게? 식물이 환경에 적응한 뭐 하지? 예를 찾아서 설명해 보죠. 이 단계명도 아셔야 돼요. 순환학습 모형에서 뭐 한다고? 보통 순환학습 모형 탐색, 그 다음에 개념 도입, 개념 적용을 하는데, 개념 도입할 때 개념을 도입하고 나면 개념 적용은 뭐 하는 거야? 그 개념을 여러 번 설명할 수 있는 예시를 막 들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도 알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기본 이론반 때 이런 거에서 힘을 들여서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는 이렇게 실험을 보고 이해하면 모형이 확 들어와요. 그렇잖아. 순환학습 모형 뭐지? 항상 개념 도입하는 거. 당연히 지금 뭐 하는 거야? 적응 개념을 도입하려니까 순환학습 모형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적응 개념을 도입했으니까 개념 적용 단계에서는 적응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적용하는 예를 자꾸 보여줘야 되잖아. 이렇게 외우면 까먹을 수가 없는데, 기본 이론반에서 순환학습 모형은 얘들아 탐색, 개념 도입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과학 기본 이론반 제가 힘을 실어서 얘기하지 않은 이유예요. 이거는 강론반에서 얘기해야 훨씬 더 지금처럼 눈에 잘 들어오거든.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도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탐색 결과를 보면 이렇게 불의 옥잠의 입자루를 이렇게 가로로도 잘라보고요, 세로로도 이렇게 잘라봐요. 봤더니 어때? 막 공기 주머니들이 많죠? 얘네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불의 옥잠이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자르지 않아도 거기 가운데 보면 65쪽 보면 팁이라고 적혀 있는 거 밑에 보이죠? 이렇게 자르지 않은 거에도 이렇게 불의 옥잠을 안 잘라도 공기 주머니를 눈으로 안 보여도 실제로 이렇게 물에 담가 보면 떠오른다 이거야. 공기방울이.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기방울이 있다라는 거, 공기주머니가. 66쪽 볼게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불의 옥잠이 물에 떠서 살 수 있는 까닭을 써봅시다. 밑줄, 입자루에 있는 뭐 때문에? 공기주머니의 공기 때문에.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실험 여러분 초등학교 때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리고 강낭콩도 했을 거야. 분명 안 했어요?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했을 거야. 제 기억엔 있어요. 제 기억에 있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아직도 과학책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신기할 뿐이에요. 그냥 제가 새롭게 이제 선생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강사가 돼 보니 실제로 막 과학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뀐 듯 하면서도 실험하는 거 많이 그대로 남아 있네. 근데 바뀐 거 있어요. 뭘까요? 물고기 그 해부하고 개구리 해부하는 거는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이제 애들한테 생물 그 동물 뭐라고 하지? 그거? 생명 경시 사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실험은 많이 사라졌어. 동물들을 막 이렇게 해부하는 거 중학교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 없어졌어. 우리 때 있던 건데, 우리 이제 또 지구와 우주 배울 거잖아. 지구와 우주 할 때 이제 화산 폭발하는 모형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없어졌어요. 그게 너무 위험해서 지금 교육과정에 삭제됐어요. 뭐 그런 것들도 살짝 있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 큰 틀은 많이 안 바뀐다는 거. 강낭콩 진짜 열심히, 옛날부터 강낭콩, 지금도 강낭콩. 왜냐면 그게 제일 대표적이고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좀 나중에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강의를 해도 아마 이 강낭콩이랑 불의 옥잠은 살아있을 거야. 이 교육과정이 아마도 살아있을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거기 관련 배경 지식 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거기 위에 더 생각해 볼까요? 볼게요. 식물이 강이나 연못의 환경에 적응한 예. 이게 뭐예요? 방금 아까 얘기했던 순환학습 모형에서 개념 적용인 거예요. 그쵸? 개념 적용. 왜? 적응을 배웠으니까 적응에 대해서 더 얘가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죠. 그 옆에 그 밑에 있는 얘들을 다 밑줄 칠게요. 뭐가 있대요? 앞에 배웠던 나사말은 잎이 좁고 긴 모양이어서 물 흐름에 영향을 덜 받는데요. 나사말이 어디 있었어? 쭉 앞에 볼까요? 어디 있었냐면 침수식물에 있었어. 62쪽에 침수식물에 나사말이 있었어. 근데 그 이유가, 이거 먼저 배운 이유가 뭐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야 나중에. 보니까 잎이 좁고 뭐한테? 잎이 좁고 긴 모양이니까 물에 속에 있어도 흐름에 좀 덜 받는다 이런 거야. 그 다음 개구리밥은 잎이 넓어서 물에 떠서 살기가 적합하대요. 그쵸? 개구리밥도 앞에 배웠어요. 물에 떠 있었거든. 무슨 식물? 부유식물에 있었어. 개구리밥도. 그 다음에 수련의 잎은 넓고 갈라져 있어서 물 위에 떠 있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이게 다 뭐 때문이다? 적응했기 때문이다 라고 애들이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죠? 밑에 볼게요. 관련 배경 지식 적응 별표 칠게. 적응 별표. 생물이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게 뭐라고? 적응이다. 그리고 뒤에도 나오게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고 뒤에도 또 얘기 나오겠지만 이 적응은 우리가 사회에서의 적응과 같다 틀리다? 절대 아니다.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5개념 바로잡기 볼게요. 불의옥잠의 입자루를 뭘로 오해한대요? 줄기로 오해하거나 불의옥잠은 줄기가 없네 라는 5개념을 형성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지도 방안이 뭐래요? 과학 사파나,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안 보일 때가 많거든. 그래서 사파나 실험 준비물로 준비한 불의옥잠의 잎을 활용하여 잎과 입자루를 구분하도록 지도하고요. 못하네. 그 다음 또한 불의옥잠을 포깃제, 그러니까 포깃제로 이렇게 준비를 한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줄기처럼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옥잠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약에 사왔을 경우에, 이거 과학 준비물로 지도했을 경우에는 불의옥잠끼리 연결된 부분이 그게 바로 줄기래요. 거기 써있죠. 번식기에 기는 줄기라고 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이 부분이 줄기야 라고 하고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점점점도 되어 있는 건 뿌리 맞아요. 그 부분은 뿌리예요. 그러니까 줄기가 잘 안 보여요. 사실 불의옥잠이면 줄기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번식기 때만 이렇게 서로 붙어있는 줄기가 있을 수 있대.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하래? 사파 같은 거, 지금 이 그림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줄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뿌리, 줄기, 잎으로 되어 있어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게 나온 거야. 다음 페이지. 4학년 2학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선인장의 특징 그래서 볼게요. 얘도 사막에 사는 식물이죠. 거기 탐구 방법에 2번 밑줄 칠게요. 선인장의 줄기를 가로로 잘라서 관찰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줄기에 물이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탐구 결과 2번에 그거 보면 뭐래요? 줄기를 자른 면에 미끄럽고 축축하다. 저역해 있죠? 그 세 번째 줄에 밑줄 칠게요. 줄기를 자른 면에 화장지를 대면 뭐 한대요? 물이 묻어 나온다. 그 부분 체크할게요. 줄기에 물이 저장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선인장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까닭을 뭐 해보래? 설명해보래. 이거 뭐죠? 적응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적응 배웠으니까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답변을 전부 다 밑줄 쳐야겠죠? 밑줄. 굵은 줄기에 뭐한데? 물을 저장하여 건조한 날씨에도 잘 적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잎이 가시 모양이라서 동물이 함부로 먹지도 못하고 사실 이것 때문에 증산작용도 일어나지 않아서 물의 증발을 막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답변이 탐구 결과 정리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줄기가 굵어 물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시가 있어. 이 가시가 뭐가 변형된 거? 잎이 변형된 거죠. 가시가 있어 물이 필요한 다른 동물이 공격하는 걸 피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줄 물의 증발을 막을 수 있다. 즉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 배경 지식에 있는 사막에 사는 식물로서 거기 용설란이 있죠. 용설란은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알로에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잎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얘는 잎에다가 물을 저장하는 거야. 용설란은 잎이 엄청 굵어요. 그래서 얘는 선인장은 줄기에다가, 용설란은 잎에다가 물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68쪽. 마지막 그게 뭐냐면 쉬워요. 독고말이라는 열매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벨크로, 찍찍이 테이프의 공통점을 알아보면서 이렇게 식물의 모습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우리 동물도 있었죠. 뭐가 있었죠? 홍합 같은 거. 홍합이 왜 물에 잘 붙어 있지? 그래서 홍합과 같은 접착 테이프를 만들었다고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독고말이 열매 보니까 어때? 갈고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걸 보고 뭘 만들었대요? 찍찍이 테이프를 만들었대. 아까 이거 뭐라고 했죠? 생체 모방, 생체 모사라고 했어요. 기억나셔야 돼. 그 얘기를 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의 마지막. 그래서 관련 배경 지식에 보니까 뭐래? 찍찍이 테이프, 방금 얘기했던 독고마리 열매 생김새를 활용했고, 그 다음에 날개가 하나인 선풍기, 뭐 단풍나무 열매, 그 다음에 빗물을 모으는 장치, 느릅나무 잎의 모양, 생김새, 그 다음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옷, 비에 젖지 않는 연꽃잎의 특징, 이런 것들을 생물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이게 뭐라고 한다고? 생체 모방, 생체 모사라고 한다라는 거 체크해두고 넘어갈게요. 이제 내일 할 게 더 많아요. 우리 내일 이제 5학년 1학기, 5학년, 6학년을 할 건데 양이 많지만 물론 할 거 많지만 아까 말했잖아. 6학년 2학기처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5학년 1학기처럼 꼼꼼하게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저라면 강의를 이어서 듣지 않을 거예요. 강의를 이어서 듣지 않고 3, 4학년 거 충분히 공부하고 나서 5학년 넘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